안녕하세요. 자, 요번에 실시된 2024년도 39회 경영지도사 2차 시험 회계학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회계학 시험 문제는 뭐 똑같이 원가관리회계, 그 다음에 재무회계 이렇게 30점짜리, 10점짜리, 10점짜리 그리고 30점짜리, 10점짜리, 10점짜리 해서 이제 총 100점으로 해가지고 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제가 강평하면서도 설명할 건데 좀 약간 문제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근데 문제되는 부분이 이게 30점짜리 문제에서 문제가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 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출제 기간에서 어떻게 채점할지는 그거는 이제 뭐 출제 기간에서 판단할 일이니까 제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그 부분만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평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문제는 원가관리회계 문제에서 정상개별원가 계산 문제인데, 이거는 뭐 제 교재에서 출제한 그 문제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냥 숫자만 다를 뿐이에요. 예, 문제 자료 형식이라든가 다 똑같아요. 예. 진짜 여러분들 뭐 저 원가관리회계 교재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도 뭐 이건 풀었던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문제 풀었던 분은 오히려 뭐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간접재료비도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간접재료비였지만 오히려 그 문제 풀었던 분들은 뭐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물음이 5개가지가 있잖아요. 30점짜리로서 이 문제 하나만 맞히면 뭐 합격일 것 같아요. 30점짜리 완벽하게 하나 맞히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1번에서 5번까지 이렇게 물음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물음이 쭉 주어져. 이 물음이 이게 힌트가 돼요. 이게 이 순서대로 풀란 얘기예요. 이 물음이. 그래서 이제 요 주어진 물음대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 자료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음이, 자, 물음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음을 보게 되면 지금 2000X4년도 제조관제본가 예정배불과 직접재료 구입액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에 예정 제조관제비 배불, 자, 그리고 이제 직접재료 구입액을 구하는데, 자, 먼저 예정 제조관제비 배불부터 구할게요. 예정 제조관제비 배불은 제조관제비 예산을 예정주업도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연간 제조관제본가 12,000 노동시간, 그 다음에 직접 노동시간 4,000시간으로 예상했다. 이게 예산에 대한 자료죠. 자, 12,000 나누기 4,000시간. 자, 해서 시간당 3원이 바로 예정 제조관제비 배부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원재료 구입액 계산하는 건데, 자, 요거 우리 원재료 T 계정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예산은 이제 요 자료 12,000원하고 4,000시간 가지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액을 계산하는 건데, 지금 단기 중 세 작업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말 현재 6,000원의 직접 재료가 재고로 남아 있다. 재료와 관련된 자료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말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직접 재료 사용액이 나와 있어요. 직접 재료 지금 101, 102, 103이 투입된 사용액이 나와 있고, 기초 재고 자산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세 가지 자료를 체크를 했는데, 자, 직접 재료 계정 과목에 T 계정을 보게 되면 여기가 기초가 되고, 여기 원재료 구입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근데 원재료 사용액, 이게 바로 이제 이 원재료 사용액이 바로 직접 재료비 금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이제 각 작업별로 이제 이 원재료가 투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기말 원재료 금액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구하는 건데, 우리가 대차의 차액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건데, 일단은 기초재고 자산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기초 원재료,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은 0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액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직접 재료원가 사용액 100일, 102, 103이 각각 4천, 4천, 2천 사용이 됐잖아요. 만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금액은 주어져 있어요. 자료가 지금 산재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6,000원의 직접 재료가 남아있다. 자, 그럼 원재료 구입액은 16,000원. 그쵸? 예, 여기 차대별이 동일해야 되니까 구입액도 얼마가 된다? 16,000원이 되는 거다. 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재료 구입액은 사용액 10,000원과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합계액,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초 원재료 빼주는 건데 기초가 재고자산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구입액이 16,000원이 되는 거다. 자, 1번의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자, 요게 3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액 요게 3점 해서 6점으로 출제가 된 겁니다. 됐죠? 예. 양가로 1번 문제예요. 물음 1번이죠. 그 다음에 물음 2번. 1번에 물음 2번. 이 1번이 30점짜리 문제거든요. 예. 자, 2번은 간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간접 노무 원가를 구하랬어요. 직접 노무 원가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노무비 관련된 자료인데, 자, 먼저 간접 노무 원가 계산부터 할게요. 단기 중 지급한 노무 원가는 14,000원. 여기서 지급한 노무 원가는 발생액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발생액을 구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급한 노무 원가는 14,000원이고, 그 다음에 기초 미지급 노무 원가, 기말 미지급 노무 원가는 2,000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로 우리가 노무비 발생액을 추정해보면 현금으로 지급한 게 14,000원이다. 답니다. 기초 미지급 노무원가하고 기말 미지급 노무원가, 그럼 결국은 미지급 노무원가가 얼마 증가했어요? 1,000원 증가했죠. 이 부채거든요. 미지급 노무원가, 미지급 노무비 1,000원 증가했으면, 자, 노무비 발생액이 노무원가 발생액이 15,000원이 되는 거예요. 노무원가 발생액이 15,000원인데 직접 노무원가는 지금 얼마로 나와 있어요? 14,000원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노무원가 발생액 중에서 14,000원 직접 노무원가고 나머지는 간접 노무원가로 봐야 되는 거죠. 15,000원에 마이너스 14,000원. 이게 각 작업에 투입된, 각 작업에서 발생한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가 바로 간접 노무원가가 되는 거다. 그래서 간접 노무원가는 1,000원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항상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이용을 해야 돼요. 제조 간접 원가 관련된 자료는 지금 이 자료거든요. 단기 발생한 제조 경비는 총 10,000원이며 이는 감가상각비 4,000원, 보험료 4,000원, 수도 강열비 2,000원으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제조 경비 10,000원, 이게 제조 간접비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간접 재료비가 있는지 간접 노무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 간접 재료는 없어요. 지금 간접 재료는, 그렇죠? 간접 재료는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첫 번째에서 우리가 재료비 구했었는데 그건 다 우리 직접 재료비 발생액이었잖아요. 직접 재료비 발생액이 지금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기말 직접 재료라고 이렇게 직접 재료가 재고로 남아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간접 재료비는 없어요. 대신 간접 노무비는 방금 전에 구했듯이 지금 얼마가 있냐면 1,000원 있으니까 간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죠. 제조 경비와 간접 노무비. 자, 그래서 11,000원이 제조 간접 원가가 되는 거다. 지금 물음 2번에 이게 8점짜리인데 간접 노무 원가 계산하는 게 이게 4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계산하는 게 이게 4점이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을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을 보게 되면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 금액을 과속 과대 표시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배부 차이.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 배부 차이는 뭐하고 뭘 비교하는 거냐면 예정 배부 금액과 실제 발생액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예정 배부액은
1번에서 구한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몇 시간이었냐면 얼마였냐면 3원이었어요. 3원. 그렇죠. 12,000원 나누기 4. 12,000원 나누기 4,000시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예정 배부니까 예정 배부에다가 실제 조업으로 곱해줘요. 그럼 실제 발생한 직접 노동시간은 지금 100일, 100이, 103에 3,000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3,000시간. 예정 배부액은 9,000원. 자, 그러면 이제 배부 차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 발생액이 지금 물음 2번에서 제주관 자본가 실제 발생액이 11,000원이거든요. 이게 11,000원인데 자, 예정 배부액이 9,000원이니까 실제 발생액보다 과소배부한 거죠. 자, 따라서 2,000원 과소배부했다.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 3번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2,000원 과소배부. 과대과소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몇 점이다? 이게 4점이다. 그거 나타내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지금 4번 문제는 제주관자본가 배부차익 조정 후 매출원가, 기말제품 그리고 기말정품 금액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자, 101 작업이 있고 102 작업이 있고 103 작업이 있는데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 작업 103은 지금 판매가 되어 있고 그러면 문제의 그 작업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위에 보면 101, 102, 103이 착수가 됐고 102, 103은 완성하였고 101은 현재 기말 현재 작업 중에 있다. 그럼 101은 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완성된 거 102, 103에 이게 바로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데 자, 이 중에서 판매된 거는 매출 원가고 남아있는 거는 기말 제품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상에서 103은 판매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103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103 작업의 원가가. 그 다음에 102는 기말 제품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일단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니까 제주관 제품은 예정 배부를 하겠죠. 자, 그러면 4,000 2,0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6,000 3,000 5,000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예정 배부 하는 거예요. 예정 배부 3원에다가 이제 각각의 실제 조업도로 곱해주는 건데 자, 100일은 1,500 곱하기 3 해주니까 4,5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2는 1000시간 곱하기 3원이니까 3,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3은 500시간 곱하기 3 해주니까 1,500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조정 전 조정 전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요 조정 전 금액의 우리 합계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얘는 14,5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만원이 되는 거고 얘는 8,500원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해요. 네. 자, 문제에서 배부 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까 우리 배부 차이는 2,000원 과소배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소배부는 가산하는 건데 비례배분법이면 뭐 제공품, 제품, 그 다음에 뭐 배분 비율에 따라서 그것도 두 가지가 있죠. 원가 요소비율이 있고 총원가. 그런데 비례배분법이면 그렇게 이제 그 배분 비율에 따라서 배부하지만 매출원가 조정법은 2,000원 과소배부를 그냥 다 매출원가에다 더해주는 거예요. 과소니까 가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조정 후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금액이 이제 바로 최종 장부에 반영되는 금액인데 기말제품은 얼마가 되냐면 14,5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말제품은 만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1,500원이 되는 거다. 이게 지금 9점짜리 문제거든요. 그럼 각각 이게 3점씩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게 3점이 되는 거다. 당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마지막에 최종 물음 5번 3점짜리 매출 총이익을 구하시오. 자, 지금 매출원가가 지금 배부차익 조정 후, 매출원가 조정법에 의한 배부차익 조정 후 매출원가가 지금 1,500원이에요. 자, 매출액. 지금 우리가 자료 다 이용했는데 딱 하나 이용하지 않는 게 바로 이거죠. 11,000원에 판매가 됐다. 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개별 작업 3번이죠. 그러니까 개별 원가 계산해서 자, 작업별 원가 계산하는데 3번 작업이 판매돼서 매출액이 11,000원이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원가가 배부차익 조정 원가인 1,500원. 그걸 빼서 결국 500원이 바로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다.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점? 이게 3점 이렇게 되는 거다. 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점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 교재에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이 진짜 숫자만 다르고 단지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간접재료비가 나와서 오히려 제조간접원가 계산할 때 좀 더 간접재료비, 간접노비, 제조경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일련의 과정을 쭉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풀이 과정대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교재 보면 아실까?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원가 관리에게 그 2차 교재 보게 되면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아마 그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다 맞췄을 거예요. 30점짜리. 30점짜리 한 방 맞추면 이거 맞히면 올해 합격이에요. 이게 맞히면 올해 합격이다.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문제 2번이 잘못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잘못 출제됐다기보다 잘못 출제됐는데 문제 전체가 다 뭐 내용에 오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단서를 주어졌는데 그 중요한 단서를 빠뜨렸습니다. 예. 그 단서를 빠뜨리면 이제 결과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점짜리인데 그것도 하필 30점짜리예요. 만약에 채점기관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채점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뭐 판단을 하겠죠. 아무튼 이 문제는 오류입니다. 예. 만약에 올답 처리하면 제가 아까 1번 문제 맞히면 올해 합격이라고 했잖아요. 2번 올답 처리하게 되면 60점이에요. 그러면 1번 문제 다 맞히면 30점이고 이거 다 맞히면 30점, 6점이죠. 합격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또 문제를 잘못 낸 게 또 가장 또 배점이 큰 40점짜리를 잘못 내가지고 사람 다 풀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재평가 모형에 대한 손상. 예, 뭐 경영지도사에서 뭐 재평가 모형 정도만 내지 그걸 또 뭐 손상으로 내가지고 아무튼 이런 사단이 났는데 자, 이 문제는 출제 오류입니다. 출제 오류. 예. 자, 어디가 오류인지 제가 문제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출제 오류. 자,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건 저의 주장이에요. 이거 올답 처리해야 된다. 올답 처리. 30점. 30점 먹고 들어가는 시험이야. 올해 2차 시험. 이거 올답 처리 해야죠. 뭐 이거. 예. 이 출장 교수님 이거 올답 처리 해줘야 돼요. 예. 뭐 일부는 올답 처리해주고 일부는 안 해주고 뭐 그런 거 안 돼요. 이거 문제 자체를 잘못 냈어요. 이게 문제를 내고 이 문제를 또 검사까지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발견을 못했다는 거는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진짜 이게 문제된 사람. 예.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출제 기관. 예. 중요한 자격증 시험에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류 있는 문제를 몇 번의 검사를 통해 가지고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이거. 근데 만약 오류가 아니면 어떡하죠? 예. 자,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재평가 모형에 대한 회계 처리고 그 다음에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인데 자, 1번에서는 각 연도별 이제 단기 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타 포괄 이익의 증감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가치하고 회수가능가액이 나왔죠. 예. 물론 1번은 그냥 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1번은 채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최초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2000x 2년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2000x 2년부터 정확하게 풀려면 이제 단서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단서가 안 주어졌어요. 네. 그런데 저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1, 2, 3을 통해서 x1년도, x2년도, x3년도 쭉 물어보잖아요. 그죠? x3년도까지 물어보나? 예, x3년도까지 물어보네. 그러면 이 문제 요 기본 요 공통 요 문제죠. 이건 물음이고 요 공통 문제상에서 단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단서 하에서 이제 1번, 2번, 3번 그리고 이 단서는 물음 2번과 물음 3번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가 되는 건데 그 단서가 빠졌다고 나타난 겁니다. 그 단서가 단서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는데 단서 자체가 안 주어진 거예요.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진짜 이 문제. 아휴 진짜 어떻게 이런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오류를 냅니까? 3시험짜리를. 자 그럼 일단 1번 설명을 드릴게요. 단서가 문제는 제가 2번 풀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2000x 1년 초에 48만원 우리가 취득을 했죠. 그러면 2000x 1년 초에 자 48만원의 취득 원가가 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요소로서 자 내용연수는 5년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0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그래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 왔다. 그 다음에 동기계장치 처분 부대 원가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며 회수관원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재평가 차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전액 제거하는 순액제거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다. 그런 얘기고 동기계장치의 공정가치와 회수관행액이 다음과 같을 때 자 물음에 답하시오. 계산 문제는 계산 과정을 제시할 거. 자 그러면 자 먼저 우리가 먼저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냐면 48만원 감가상각 대상금액 마이너스 0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상각률은 내용연수의 역수입니다. 5분의 1이 되는 거다.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8만원 나누기 5 해주면 96,0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감가상각비가 96,000원. 자 그러면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직전에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직전에 상각 후 원가 자 상각 후 원가가 얼마 되냐면 38만 4천원이 되는 거다.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 모형이니까 공정가치를 평가를 해요. 42만원이고 만약에 2000x 1년도에 손상이 발생했으면 이 회수가능가액이 회수가능가액이 공정가치보다 어떻게 돼요? 더 하락해야 되는 거예요. 회수가능가액이 더 낮을 거다. 그러면 이제 손상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데 왜냐하면 장부가액하고 회수가능가액하고 비교해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이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로 우리가 재평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상을 인식하는데 이게 더 높은 걸로 봐서는 더 높은 걸로 봐서는 회수가능가액이 사용가치하고 순공정가치 중에서 큰 금액이잖아요. 더 높은 걸로 봐서는 2000x 1년도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거다. 답입니다. 자 그럼 뭐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시면 되는 거야? 재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재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데 공정가치가 42만원이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해서 38만 4천원 38만 4천원과 42만원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42만원 마이너스 38만 4천원 하게 되면 3만 6천원만큼의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얘는 단기순이익이 감소가 돼요. 감가상각비는 단기순이익의 감소분이 되는 거고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이익의 증가분이 되는 거다.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2000x 1년도에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했으니까 단기 이익 부분에 감가상각비는 이거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외하고 감가상각비의 효과는
재평가와 손상차손에 의한 단기이익 증가액 혹은 기타 포괄이익 증가액을 구하셔. 단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할 거 이렇게 나왔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증가, 감소해서 2000X년도 단기 이익과 그 다음에 기타 포괄이익 이 표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기 이익은 지금 없죠? 예. 단기 이익은 해당 없음. 네, 해당 없습니다. 감소도 여기도 해당 없음. 좌동이라고 할까요? 기타 포괄이익은 증가해요. 여기 36,000원. 그렇죠? 감소 여기 해당 없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5점짜리. 네.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이렇게 해도 돼요. 1번은 단서가 없어도 이제 첫 해년도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게 되면 2000X 2년 말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이제 2년. 자, 그러면 이제 42만원 가지고, 자, 이게 이제 2000X 2년 초가 되는 거예요. 42만원에서 자, 출발을 하는데, 예, 여기서 자, 잔존내용요소는 몇 년? 4년. 이것도 변경됐으면 변경된 걸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뭐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게 0이고 감가상각 요소는 그대로 정했고, 단지 이제 잔존내용 요소가 4년이 되는 거죠. 2000X 2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건데 42만원 마이너스 0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42만원 나누기 4 해주게 되면 이게 10만 5천원이 됩니다. 자, 요게 10만 5천원. 자, 이렇게 해서 삼각후원가를 우리가 계산하게 돼요. 자, 이제 오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은 삼각후원가는 얼마가 되냐면 31만 5천원이거든요. 자, 2번서부터 이제 뭐가 오류가 됐냐. 자, 삼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모형. 예. 그리고 이제 그 손상인데, 삼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모형이, 최초에 이제 우리가 재평가 실시해가지고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 재평가 잉여금을, 네. 삼각자산의 경우에는 남은 감가상각 기간 동안에, 그쵸? 예, 이거를 이익잉여금으로 일부 대체가 가능하다 들어간다. 그래서 일부 대체해도 되고 대체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일부 대체 허용하는지 조건이 일부 대체 했는지, 아니면 또는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으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부 대체 여부에 따라서 기준에서는 선택 적용해야 된다 나온다.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했냐 대체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는 일부 대체 여부에 따라서 가정이 주어져야 돼요. 어떤 걸 선택했는지 이거 선택에 대한 가정이 주어져서 일부 대체한 경우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일부 대체하지 않은 경우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런 가정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단서에 재평가 잉여금에 대한 일부를 대체한다 또는 대체하지 않는다, 그 단서가 주어져야 돼요. 그 단서 원래 선택 규정이기 때문에 대체하냐 대체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단서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첫 해는 뭐 1번은 그건 단서 없으셔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2번, 3번 그 이제 삼각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평가 잉여금에 대한 일부 대체 여부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서는 지금 요 물음에서도 물론 이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처음 공통 문제로 나온 이 자료에서 여기서 단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2번, 3번도 이렇게 풀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단서는 이제 2번도 적용되고 3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단서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명백한 오류가 되는 거예요. 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서 여부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일부 대체하지 않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깜빡한 것 같아. 보통 일반적으로 다 일부 대체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출제 기관인 이 산업인력공단인가? 이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예. 지금 예전에도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거든요. 예.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재평가 모형에 대한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그때는 객관식 문제였어요. 그때도 단서가 안 주어졌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 문제가 명백한 오류로 판정이 됐고 그때 오답 처리했습니다. 똑같은 출제 기간이에요. 똑같은 출제 기간인데 하나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나왔고 지금은 이게 경영지도사 2차 시험에서 이제 주관식으로 나온 거야. 그런데 그때는 애교로 봐줄 수가 있지. 어차피 1차 시험에서 이거 한 문제니까 이거 2.5점이었거든요. 오답 처리했으니까 뭐 학생들은 더 좋아했을 거라고. 네. 그죠. 근데 이건 30점짜리로 냈는데 어떻게 동일한 오류를 똑같이 범합니까? 동일한 오류를. 예전에 물론 이제 그 자격증 그 시험 내용은 다르지만 그래도 또 동일한 출제 기간에서 동일한 문제에 대한 동일한 오류를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감정평가사에서 실수했고 또 하나는 뭐야? 경영지도에서 실수했고. 근데 특히 이 경영지도사는 2차 시험에서 30점짜리인데 그렇죠? 이 단서 규정이 주어지지 있지 않다는 거. 네. 명백한 오류다라는 겁니다. 오답 처리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이제 보통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일부 대체하지 않는 경우. 일부 대체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각공학과 31만 5천원이고 자, 이제는 2000X 2년도에 공정가치하고 회수가능가액인데 지금 회수가능가액이 공정가치 이하로 하락해요. 그러면 이제 손상이 발생한 거야. 2000X 2년 말에 드디어 이제 손상이 발생했다.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하락시키냐면 회수가능가액이 24만원까지 이제 이게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하락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31만 5천원 마이너스 24만원이니까 7만 5천원입니다. 7만 5천원.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먼저 감소시키냐? 자, 얘부터 먼저 감소시켜요. 재평가 잉여금. 근데 여기서 36,000원의 일부를 이익원으로 대체했다, 대체하지 않았다? 대체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대체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먼저 출발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이 감소가 되고 자,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 감소가 돼요? 36,000원. 기타 포괄 이익의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기손익으로 반영하는 손상차손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 75,000원이니까 이 금액은 얼마가 돼요? 39,000원. 자, 그럼 일부 대체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 이제 우리가 증가, 감소, 그 다음에 단기손익과 OCI에 미치는 영향을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지금 이 효과는 제외하고 표시를 하게 되면 자, 일단 재평가잉여금 기타 포괄 이익은 감소가 돼요. 자, 얘는 OCI에 감소가 되는 겁니다. 손상차손 단기순이익에 감소가 되는 거야. 자, 감소에다 적어야 돼. 여기는 얼마 적어야 돼요? 39,000원. 여기는 얼마 적어야 돼요?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감소는 36,000원. 여기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는 일부 대체하지 않았을 경우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일부 대체했다라고 하면 재평가잉여금 36,000원에서 이 중에 일부를 이익용으로 대체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36,000원에서 대체시키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잔존내용연수, 정액법으로 잔존내용연수. 그러면 36,000원 나누기 4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36,000원 나누기 4 해주게 되면 9,000원이 이익용으로 대체가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요 일부 대체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대변에 계상되어 있는 재평가 잉여금이 9,000원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되니까 9,000원 증가한다. 당합니다. 자, 따라서 일부 대체하게 되면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 남냐면 36,000원 마이너스 9,000원에서 27,000원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면 9,000원만큼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 대체는 요 붕괴도 선택이다. 합니다. 대체해도 되고 대체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대체한다고 이제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이 붕괴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얘는 손익계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냐? OCI 감소분이 이제는 36,000원이 아니에요. 이 중에서 9,000원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됐으니까 OCI 감소분이 자, 요번에는 이게 27,000원이 감소가 돼요. 27,000원이 감소가 된다.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합쳐서 75,000원이었거든요. 그럼 75,000원 마이너스 27,000원 하니까 손상차손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48,000이 되는 거다.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의 감소분은 대체하는 경우에는 27,000원이 되는 거고 손상차손의 감소분은 이건 48,000원이 되는 거다. 달라지죠. 그렇죠. 근데 이거 일부 대체한다, 대체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것도 답이 되는 거고 이것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되려면 반드시 얘네들이 답이 되려면 반드시 요 조건이 주어졌어야 되는데 안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결국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답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출제한 교수님은 물론 뭐 실수해서 엄청 쪽팔리겠죠. 예, 쪽팔리겠는데 그래도 수험생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는 예, 올답 처리해 주세요. 예. 자, 39,000원. 이제 보통 대체하지 않는 거로 나오니까 이제 그걸로 쓸게요. 36,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X3년도. 자, 그러면 이제 3번. 2000X 3년 초에 이제 장부 금액은 24만원이 되고, 그렇죠. 회수관할가액인 24만원. 그 다음에 잔존 내용 요소 그대로, 3년 변경이 없다라고 하면 감가상각 요소가, 그러면 3년 잔존 내용 요소, 잔존가치 0, 감가상각 방법은 정했고. 자, 그 다음에 2000X 3년 말에 가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겠죠. 자, 이거 얼마가 되냐면 8만원 되는 거야. 38에 24니까. 8만원. 그러면 삼각후 원가가 얼마? 16만원. 그렇죠? 16만원. 자, 그런데 이제 환입 잡아주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회복이 되면 지금 얼마까지 회복이 되면 공정가치 얼마? 21만원까지 이게 쭉 올라갑니다. 이게 21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5만원이 증가하는 건데, 자, 일단 뭐부터? 전기 이전의 손상차손으로 단기 비용 계상하겠으면 걔부터 먼저 환입을 잡아주는 거야. 손상차손 환입. 그래서 얼마? 39,000원. 단기 이익에 이건 증가분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초과하는 거는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 이익의 증가분으로 봐라. 당합니다. 네, 이거는 감소였죠? 재평가 잉여금의 증가분으로 봐라.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만원 마이너스 39,000원이니까 11,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표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자, 증가 X3년도 감소, 그 다음에 단기 이익, 기타 포괄 손익. 자, 표상에서 나타날 때 X3년도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효과니까 단기 순이익의 증가분은 39,000원, 재평가 잉여금의 증가분은 11,000원, 감소에다가는 해당 사항 없음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일부 대체하지 않았을 경우고, 아까 일부 대체했을 경우에는 이게 얼마가 됐냐면 이게 27,000원이 됐고, 그 다음에 손상차손이 얼마가 됐냐면 4만, 이게 75,000원이 돼야 되니까 75,000원 마이너스 27,000원, 그러니까 48,000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부 대체했다라고 그러면 이때도 달라지는 거예요. 손상차손 환입금액이 얼마가 증가하는 거냐면 48,000원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증가분은 얼마가 된 거예요?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게 달라져요. 이게 48,0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2,000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부 대체 여부가 주어져야 돼요. 일부 대체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재평가 잉여금의 이잉여금 일부 대체 했냐 안 했냐에 따라 가지고 바로 이렇게 X2년도하고 X3년도의 결과치가 달라진다. 아시겠죠? X1년도는 상관없는 거고. 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산의 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손상 검사를 할 때는, 자산 손상 검사를 할 때는 손상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손상의 징후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손상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해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우리가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되는데, 손상의 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자, 두 가지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자산인데 무형자산에서 이제 요 케이스가 발생하죠.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손상 징후 관계없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되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인데 그 성격이, 근데 이제 무형자산의 정의는 만족하지 못해요. 식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바로 영업권에 대한 손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 두 놈은 특징이 뭐야? 삼각하지 않고 우리가 매년 또는 자산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손상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요 두 놈은 손상 징후가 없어도 매년 손상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놈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30점짜리. 그래서 재평가 모형 손상 문제로 문제를 냈는데, 예, 좀 오버스러운 면이 있는데 좋아요. 어려운 거 내는 건 좋은데 뭐 배점도 크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를 내려면 정확하게 이제 단서 규정 고려해서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평하는 제 입장에서의 견해는 2번 문제 30점짜리는 30점 올답 처리하는 게 그게 수험생한테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또한 가장 공정한 채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대손, 자산 손상이에요. 이것도 이제 매출채권에 대한 우리가 이제 대손에 대한 문제인데, 기대 존속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 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 신용 손실에 대해서 간편법으로 손실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자, 매년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 충당금 추정 비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추정 비율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동일하다고 가정했으니까 추정 비율은, 자, 요 자료에서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냐면 결국 요 추정 비율은 기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비율이 되거든요. 그러면 2000X 2년 것 가지고 어차피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다 동일해요. 근데 지금 자료 가지고는 봤을 때는 2000X 2년 거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비율이 되는 건데, 자, 이게 10만원, 거기에 따른 충당금 금액이 3,000원. 자, 따라서 매년 간편법에 의해서 대손 추정 비율을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3,000 나누기 10만이니까 추정 비율이 3%가 되는 겁니다. 0.03 나오니까 3%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서부터 주식회사 대한이 2000X 2년도 기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수행했을 경우, 이게 기말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2000X 2년도 기중에 실제로 회수 불능으로 제거된 매출채권 금액을 구하시오. 이게 언뜻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자, 요것도 우리가 그 1차 그 기본서 설명할 때 나오는 그런 문제고, 이런 문제 형식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와 거의 유사한 문제를 우리가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보게 되면 2000X 2년 거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잖아요. 항상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의 T계정을 그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T계정 가지고 푼다고 그랬어요. 이거 매출채권. 자, 지금 물어본 게 2000X 2년이죠. 그럼 X 2년도.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그래서 X 2년도. 이렇게. 자, 매출채권에 여기는 이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매출채권 기초. 이거는 X 1년 말에 매출채권이 되겠죠. X 1년 말에 X 2년이 기초가 되니까. 그게 얼마? 8만원. 그 다음에 기말 X 2년 말 10만원. 자, 대손충당금은, 자, 기초가 여기에요. 기초 대손충당금이 얼마냐? 자, 우리가 추정비율 3%를 구했으니까, 자, 8만원에 3%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죠. 예. 8만원 곱하기 0.03. 2,400원이 되는 겁니다. 2,400. 자, 그 다음에 기말. 자, 기말이 얼마냐면 3,000원. 자, 이제 기말에 2분계를 했다는 거예요. 기말에 2분계를 했다는 거는 기말에 요 분계죠. 기말에 대손충당금 3,000원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정을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분계가 반영이 되면 노란색 이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2,200원으로 이게 이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손실충당금 설정으로 인해서 요 대손, 뭐또 손실충당금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분계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삼각채권에 대한 회수 내용 없으니까, 자, 대차를 맞추게 되면 이게 얼마가 돼요? 4,6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얼마가 된다? 4,600원. 자, 그러면 기중에 대손 발생액,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거예요. 기중에 회수 불능으로 제거된 매출채권 금액을 구하시오. 이걸 구하라는 거죠. 기중에 대손 발생된 매출채권, 이거 분계로 나타낸다 그러면 손실충당금, 그 다음에 매출채권 분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4,600에서 3,000을 빼니까 이게 얼마? 1,600.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1번 답은 1,600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2000X 3년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도 저 단서 조건에 맞게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그럼 이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X 3년 거 이제 또 그리면 돼요. 그래서 항상 매출채권하고 그 다음에 손실충당금에 대한 T계정을 그리시면 돼요. 예. 특히 이제 손실충당금.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매출채권. 자, 요번에는 2000X 3년도 거. 제가 문제 풀어줄 때도 2개 T계정 그려주면서 항상 풀어줬어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푸는 방법 다 어떤 문제가 나와든 대손에 대한 문제는 제가 T계정 그려가면서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맞춥니다. 100점 맞습니다. 100점. X 3년도. 자, 여기 기초 기말. 자, 이거는 X 2년 말이니까 이게 3,000이 되는 거고, 이게 3,000. 자, 기말 매출채권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X 3년도에 기말은 지금 6만원으로 되어 있죠. 자, 추정 비율은 간편법에 의해서 3%가 되는 거야. 그럼 1,800이 되는 거죠. 1,800. 자, 그 다음에 기중에 매출채권 1,000원을 제거하였을 경우 기중에 회수불능 채권으로, 자, 대손으로 1,000원이 제거가 됐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말에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되냐? 자, 요거는 뭐 매출채권 요거랑 상관없이 이제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000이거든요. 여기가 3,000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계산하게 되면 이건 추가적인 설정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3,000 있다가 1,000이 감소가 됐으면 설정 전 잔액이 2,000인데 설정액은 1,800이니까 오히려 대손 충당금을 감소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대손 충당금 감소가 되는 거는 이게 환입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환입. 얼마가? 200원이. 자, 그러면 이제 요 환입에 대한 붕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건 오히려 손실 충당금이 감소가 되는 거야. 손실 충당금 200이 감소가 되고 단기 수익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손실 충당금 환입해서 이거는 단기 이익으로 계산하는 거다. 당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입 잡아주는 거고. 3번은 자, 매출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간편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기대 신용손실 모형을 적용하는 건데, 우리가 전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추정 비율을 사용하는 간편법을 적용해서 기대 신용손실을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을 기술하시오 해서, 첫 번째가 방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이게 바로 뭐냐면 매출액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라는 기준서가 있거든요. 우리가 수익 기준서 있어요. 예. 그래서 수익 기준서의 고객으로부터의 수익, 요 기준서 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은 매출액이에요. 기준서 상에서의 채권인 요 매출액에 대한 요 채권인 매출 채권과 계약 자산에 대해서는, 그렇죠, 매출 채권과 이 계약 자산에 대해서는 간편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스 기준서에서의 리스 채권, 리스 기준서 상에서의 리스의 적용법이 포함되는 그 거래처에서 생기는 그 리스 채권에 대해서는 간편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기대 신용 손실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3번 문제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 이제 요거 마지막 문제, 이거 현금흐름표 문제인데 뭐 문제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예.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2번만 제대로 출제가 됐더라고 했으면 올해 시험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올해 시험은 까다로운 문제예요. 예. 올해 시험은 까다로운 문제인데, 문제 2번에서 그냥 그 어떻게 점수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30점 다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30점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쉬운 또 그런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1번 간접법에 의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은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자, 단기순이익 얼마? 52만원. 이거는 뭐 우리 1차 시험 문제 풀 때도 우리가 풀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1단계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영업 현금 흐름과 관련 없는 손익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이 지금 두 개 주어져 있습니다. 제거할 손익이 아예 그냥 주어졌어요. 감가상각비 제거될 대상이 되는 거고, 손익의 제거는 반대로 제거하는 거예요. 비용은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산해야지만 그 비용의 효과가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은 여기서 유형자산 처분의 수익은 차감해야지만, 그렇죠? 예, 그 수익의 효과가 제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1단계 우리가 공부할 때. 2단계는 영업활동 현금과 관련 있는 자산 부채의 조정인데, 조정의 방법은 자산은 반대로 조정, 부채는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매출채권 자산이에요. 영업활동 관련된 자산인데, 자, 매출채권이 20만원에서 15만원 되니까 감소가 되죠. 얼마가? 5만원이. 근데 자산은 반대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감소가 되면 증가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30만에서 42만원으로 증가가 돼요. 12만원. 반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증가가 됐으면 얘는 차감시키고, 그 다음에 부채는 같은 방향으로 조정해줘요. 선수수익과 미지급급에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선수수익, 자, 5만원이 감소가 돼요. 그럼 부채는 같은 방향으로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미지급급이요. 미지급급이요. 12만원에서 18만원 되는 거니까 6만원이 증가가 되죠. 같은 방향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이 되는 거예요.
영업활동 순현금으로. 순의 의미는 뭐냐면 현금의 유입과 유출액을 차감한, 그쵸? 순액으로 표시했다 해서 영업활동 순현금으로. 간접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52만원 플러스 만원 마이너스 2천원 플러스 5만원 마이너스 12만원 마이너스 5만원 플러스 6만원 하니까 순현금으로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46만 8천원이 된다. 다음이다. 자, 이게 1번 문제예요. 여기에 지금 배점이 거의 대부분 다 있죠. 이게 7점. 우리 아까 문제에서는 배점을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여기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각각 이게 3점, 3점, 4점. 4점짜리는 그 두 개 다 써야지만 4점이고 하나만 쓰면 2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문제. 재무적 탄력성과 연계해서 설명하셔. 흑자도산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했어요. 흑자도산이 발생한다는 거는 회사가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적 탄력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현금 흐름에 대한 액수와 그 다음에 그 시점을 익숙하게 조절해서 갑작스러운 이런 현금 수요나 투자기에 이용하는 기업의 능력을 재무적 탄력성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재무적 탄력성이에요. 긴급하게 현금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재무적 탄력성인데, 흑자도산이 났다는 거는 재무적 탄력성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 재무적 탄력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예. 요 흑자라는 거는 발생주의상의 이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흐름표상의 이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이 우리가 뭘 표현한다고 그러냐면 당기순이익의 질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의 질. 그럼 당기순이익이 질적으로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당기순이익이 대부분이 이 52만원이 당기순이익인데 이 중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얘기예요? 46만 8천원이에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질이 좋다는 거는, 그렇죠? 이 당기순이익이 대부분 다 뭘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기순이익일 경우는 그때는 당기순이익이 질이 높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재무적 탄력성이 증가가 되겠죠.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52만원인데 영업활동 순현금으로 이게 만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이익은 현금으로 구성되지 않은 이익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죠? 매출채권 이런 거. 매출채권, 그 다음에 대변의 매출액인데 그 매출액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지만 매출채권은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흑자도산이 날 수 있는 경우는 재무적 탄력성이 낮은 경우에, 즉 발생주의상의 이익이지만 현금이 부족한 경우죠. 그래서 긴급하게 현금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때 흑자도산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걸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재무회계 문제는 우리가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 요거는 이제 레버리지와 관련된 겁니다. CBP 분석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예. 지금 각 사업부에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상 손익계산서가 주어져 있고 영업 레버리지도를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5번 1번이죠. 자, A 사업부의 영업 레버리지도 DOL, 그 다음에 B 사업부의 영업 레버리지도고, 이 영업 레버리지도는 이게 일정한 게 아니라 매출 수준에 따라서, 매출액 수준에 따라서 레버리지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현재 A 사업부, B 사업부 100만원이라는 매출액 수준에서의 각각 영업 레버리지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자, 공식 5번 공식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공원이익을 뭐로 나눈다? 영업이익으로 나눈다. 이거의 역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기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누면 돼요. 각 사업부의 지금 손익계산상에서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누면 이게 영업 레버리지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매출액 수준에서. 자, 그러면 이제 A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이익이 얼마냐면 40만 원이고, 자, 영업이익은 얼마예요? 8만 원이죠? 8, 5, 40. 레버리지가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지금 8만 원이니까 7, 8에 56, 8, 5, 40. 7.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사업부의 레버리지가 더 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레버리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영업 고정비에 대한 효과로서 영업이익, 매출액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폭을 나타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A사업부는 매출액 1% 증가하게 되면 영업이익은 5배가 더 증가해요. B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7.5배가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B사업부가 A사업부보다 레버리지가 크다. 즉 매출액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 폭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는 2번 문제가 이제 배점이 더 커요. 자, 만약 판매량이 증가되는 상황, 즉 호황이라면, 즉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레버리지가 큰 사업부가 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B사업부가 더 유리해요. 그래서 A사업부가 아닌 B사업부를 통해 신제품을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왜? B사업부의 레버리지가 더 크니까 이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폭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 원가구조. 원가구조는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상대적인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영업 레버리지도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자, 문제에서, 자, A사업부하고 B사업부의 원가구조를 보게 되면, 예. 자, 원가구조를 보게 되면 둘 다 똑같은 총 비용은 92만 원이거든요. 변동원가 A사업부는 60만원, 고정원가는 32만원. 자, B사업부는 40만원, 52만원. 자, 그래서 총 비용은 92만원이지만 원가구조상 누가 더 커요? B사업부가. B사업부가 원가구조상 고정비가 A사업부보다 비중이 커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크기 때문에 크므로 이렇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B사업부의 영업 레버리지가 A사업부의 영업 레버리지보다 크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호황일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큰 B사업부를 우리가 B사업부를 통해서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A사업부를 통해서 신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가 구조와 영업 레버리지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큰 기업을 선택하는데 B사업부가 A사업부보다 레버리지 고정비 비중이 더 커서 영업 레버리지가 더 크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원가관리액의 문제인데, 지금 새로운 계약을 준비 중이며 계약을 지속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갑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자.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놨습니다. 1번 영업이익, 즉 재무지표. 여기서 재무지표라는 거는 이제 양적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양적 정보고, 비재무지표, 시장점 이건 이제 질적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양적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성과평가할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셔. 예상되는 결과라는 거는 지금 누가 더 잘했냐 이거예요. 양적 지표로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잘했냐가 아니라 갑이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취임 전과 취임 후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취임 전 갑일 경우에 그때 이익률은, 영업이익률은 양적 지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영업이익률은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영업이익이 지금 20억이 되고 매출액이 100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은 2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취임 후 갑의 영업이익률은 지금 이제 영업이익은 60이 되고 매출액은 200이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30%인가? 예, 2, 3, 6이니까 30%.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과평가할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된 거야? 성과지표가 상승. 영업이익률 했을 때는 성과지표가 상승됐다 또는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이거는 굳이 뭐 영업이익률로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로 계산해도 돼요. 동일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률을 하는 거는 이거 영업이익의 증가폭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똑같이 우리가 매출이 100억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익률이 더 크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율 지표 가지고 우리가 표시하는 게 서로 다른 매출 규모가 달라도 우리가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익률 가지고 제가 이제 양적 지표로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시장 점유율이 아예 주어져 있으니까 시장 점유율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성과 지표가 예상되는 결과가 이게 더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출은 증가했지만, 매출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질적으로 따져보면 중요한 거는 이 영업이익 증가도 중요하긴 하지만 회사가 계속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회사가 계속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거는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 증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오히려 시장 점유율은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 점유율이 감소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냐? 시장 자체가 커지면 돼요. 그러니까 점유율은 줄어들어도 시장 규모가 커지면 그러니까 점유율은 감소가 돼도 이 시장 자체가 점유율이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그러면 이익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를 시켰는데, 자, 나는 그전에는 피자를 뭘로? 레귤러로 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그전에 2조각 먹었어. 점유율은 2조각. 그렇죠? 레귤러는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거고 점유율은 조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점유율은 줄었어. 이제 1조각밖에 못 먹어. 그런데 피자가 엑스라지야. 라지도 아니고 엑스라지라고 있나? 피자가 옷은 있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레귤러가 아니라 이제 라지로 이제 딱 시킨 거야. 그러면 1조각이지만 점유율은 줄었지만 뭐야? 피자 먹는 배부름의 크기가 바로 양적 지표예요. 그건 더 증가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가지고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성과가 더 악화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그럼 CEO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어떻게 이용하면 둘 다 동시에 이용을 해야죠. 이 중에 선택합니까? 아니죠. 양적 지표와 그 다음에 질적 지표를 둘 다 고려해서 성과평가에 이용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 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양적 지표, 질적 지표, 즉 재무 지표와 비재무 지표를 둘 다 고려해서 동시에 우리가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질적 요인을 고려하라는 얘기야. 양적 지표 가지만 성과평가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2024년도 39회 경영지도사 2차 시험 재무회계 원가관리에 대한 강평을 다 했고, 그리고 이번 시험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회계 30점에 대한 30점짜리 그런 비중이 큰 문제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2번 문제 30점에 대해서는 수험생한테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강평을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